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프라웨어의 2020년 12월 정기 웨비나 발표를 맡은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주제는 웨비나입니다. 웨비나가 아니라 에자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자일인데 제가 에자일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에자일이 익숙한 분들이건 내지는 낯선 분들이건 이미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건 아니건 간에 같이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 12년 차가 됐고요. C++, 자바, 안드로이드, 웹, iOS 등을 거쳐서 지금은 에자일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는 왜 에자일이 대두되었는가, 그리고 왜 에자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에자일이 무엇인가, 에자일이 뭐길래 그러는가,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에자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은 어떻게 되며 각 개인들은 에자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에자일이 대두되었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깔고 가죠. 보시는 그림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시각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누구도 이제 정확하게 무언가를 얘기할 수 없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코끼리를 에자일이라고 바라보더라도 그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가치 판단으로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리기 전에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각자 자기의 우물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우물의 깊이가 좀 얕아지고 우물의 입구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넓히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타인의 의견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서론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에자일이 대두되었는가? 시작점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되게 유명한 카툰이죠. 이 첫 번째는 고객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리더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디자이너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 개발팀의 작업은 저렇게 이루어지고 QA, 테스터들이 받은 결과물은 저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워터폴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행 단계별로 담당자들이나 그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언제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꼭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커다란 변수들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저렇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우물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웅덩이가 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죠. 물론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웅덩이의 깊이나 비바람의 세기는 달라질 수 있어도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변수들,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라는 인식하에 에자일까지 결론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무언가 해법이 있어야 되고 해법들을 고민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에자일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에자일을 만들었는데 에자일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왜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수많은 다른 곳에서도 에자일 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BC 1000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표들이 달라진 걸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기대 수명이고요. 밑에 뭐 GDP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비율도 나옵니다. 보시면 18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변경된 거를 볼 수 있죠.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의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쌓여왔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5세기부터 1900년대, 20세기 초까지는 정보의 양이 2배가 되는데 400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는 50년, 20년, 10년, 8년 이렇게 더블링 되다가 그 다음에는 13개월 그리고 2020년이 현재는 매 12시간마다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겠죠. 또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2014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모하는 양의 평균치를 구한 겁니다. 이 모든 자료들의 레퍼런스는 보시는 화면 좌측 화면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별로 소모하는 데이터의 양도 똑같이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그래프입니다. 모든 그래프가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가속도가 있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기술의 발달 속도는 어떠한가를 보면 똑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도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변화를 해가고 있죠. 기술의 발달 속도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의 적응력은 결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기술의 발달 속도를 사람이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속도, 어려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러할진데 기업들은 사람보다 그 적응력이 더 떨어지고 기관들은 그보다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런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걸 법칙으로 설명할 때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 앞으로 이 정도 속도로 변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바뀐다는 거고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끼리도 서로 엮이면서 영향을 주고 같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이 바뀌는 건 이런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세상의 변화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주기적인 이벤트처럼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체계가 있다면 그걸 유지하다가 한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툴이나 조직 체계들을 새로 만들어서 또 한동안 그걸 유지를 하죠. 그러다가 세상이 자기들과의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진 걸 인지한 순간 또다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저렇게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변화해 갈 때 기업이 주기적으로 혁신이라는 이벤트로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걸 자주 하려고 해도 세상이 바뀌는 그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화살표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그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애자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자일은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적응력을 키워야 하고 빨리빨리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애자일이 뭐길래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애자일 선언문을 보기 전에 애자일 선언을 이끌어낸 17명의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저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처럼 개발자 출신이거나 또는 현재 개발자이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책 중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자신들의 서재나 책장에 꽂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켄트백의 XP나 에자일이나 UML이나 이 맨 밑에 있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책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책들을 썼던 글로벌 슈퍼 개발자들이 모여서 2001년에 이런 애자일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프로세스나 툴보다는 사람과 그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문서화 작업보다는 그 문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지는 원래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표였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그 고객사의 담당자, 고객들,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플랜을 세워놓고 그거대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나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유동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4가지 선언문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달간의 토론 끝에 12가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4가지 그 앞에 있는 선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과의 협력을 하더라도 언제나 이제 면대면 대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면대면 대화를 하고 고객과는 날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동기가 부여된 상태여야 하며 업무들을 진행할 때에는 해야만 하는 것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안 해도 될 것들을 실제로 안 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애자일 선언문과 12개의 원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나 수많은 회사에서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의견들을 포함한 정의들을 내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위에 있는 거는 아틀라시안 애자일 페이지에서 아틀라시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애자일의 개념이고 밑에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반복적인 접근 방식. 업무를 수행할 때 단계별로 하나씩을 완성해가는 게 아니라 작게 쪼개서 이걸 반복하는 식이어야 하고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12가지 원칙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애자일에 대한 정의에서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지점들이죠. 근데 이거에서 하나를 더 나가면 애자일이 확산된 이유나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원칙,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기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애자일이다. 그리고 C레벨이라는 것은 뭐 CU, CFO, CIO 이런 정도까지도 이 애자일을 적용하려고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선언과 12개의 원칙과 여러 회사들에서 애자일을 정의하고 있는 관점들을 한데 모으면 크게 이런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에 대한 경영 방법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철학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애자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자일을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경영 방법론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은 어떤 마인드셋 내지는 철학, 사고방식으로 해석되며 그것들이 모여서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요. 에어컨 좀 잠깐 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저런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는 자세는 또다시 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에자일, 에자일 한 사람, 에자일 한 조직이어야 하는가, 내지는 에자일을 한번 도입하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는가, 이런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지 경영 방법론이나 철학이 아니다. 내지는 철학적으로 볼 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만 보는 건 뭐 틀렸다. 이런 모든 논의나 에자일은 비에자일 한 것이 맞지? 두나 어댑트는 틀렸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정말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에자일은 이렇다 저렇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한 줄이나 짧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도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 나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까지 고민이 좀 전개되어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수많은 회사들에서 에자일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한번 보죠. 글씨가 충분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자료는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에자일 관련한 애뉴얼 리포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도식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치의 자료들을 모아서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내보면 에자일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그 회사들이 말한 것들이 전부 거의 동일합니다. 에자일을 도입해서 릴리즈하는 시간, 제품화하는 시간, 마켓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싶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내지는 마켓에 제품을 내어놓고 이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선순위들을 관리하는 걸 좀 더 잘하고 싶거나 내지는 생산성을 높이고 싶거나 자기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 싶을 때 그때 수많은 회사에서 에자일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자일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한 회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목표했던 거에서 대부분의 그 베네핏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하는 타임도 훨씬 더 빨라졌고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늘어났고 생산성이나 내지는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9년까지 에자일을 도입한 회사들이 스스로 도입한 이후에 이것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크게 4개를 보면 에자일을 도입함으로써 딜리버리 타임이 훨씬 더 줄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생산성이 올라갔고 그 IT와 BIT 조직, IT와 비즈니스 조직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면도 훨씬 더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자일을 도입하면 뭔가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자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를 살펴보면 똑같이 그 10년치 자료를 평균을 낸 결과인데요. 가장 많은 회사들이 스크럼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스크럼과 칸반의 방식들을 혼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9%에 해당하는 거는 스크럼이나 칸반이나 어떤 그 특정 방법에 얽매이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크럼과 XP, 칸반을
자신들의 업무에 최대한 많이 도입을 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스크럼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크럼이 뭔지를 지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간단히 보시면 프로덕트 오너, 고객,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다 적어놓으면 그게 백로그에 들어갑니다. 실제 수행하는 팀은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백로그에서 이번 스프린트에 해야 될 것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도 하고 스프린트가 끝나면 리뷰와 스프린트 해고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스크럼만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스프린트로 운영을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뭐 백로그에서 빼가지고 스프린트 목표 잡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게 다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럼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방식들이니까 이 방법대로만 해라고 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에자일을 도입한 것인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스크럼과 에자일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에자일하고 에자일을 도입하면 수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에자일만 하면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자일과 관련한 미신들이라는 뜻인데 여기 낫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미신이니까 맞네요. 에자일이 실버블릿이다 라는 말은 실버블릿이라는 소프트웨어 쪽에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 있죠. 죽여야 할 늑대가 개발할 프로덕트인 거고 그래서 어떤 총알 하나만 있으면 마치 무슨 프로젝트건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에자일만 하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잘할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에자일과 관련한 미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자일은 결코 에자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것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자일이 마치 모든 IT와 관련한 문제들의 정답이냐 이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고요. 에자일과 데브옵스가 같다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에자일과 데브옵스가 같냐도 아니지만 에자일과 스크럼이 같냐도 당연히 절대 아니죠. 스크럼 더하기 칸반이 에자일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앞에서 에자일을 수행한 회사들이 2점으로 받고 그 회사들에서 스크럼을 많이 도입을 했다고 해서 스크럼이 에자일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에자일을 도입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를 보면 이 하나의 페이지에 그 수많은 회사들의 로고를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에자일을 도입했는가를 보기 위한 그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유튜브에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스토리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구글에서 에자일 케이스 스터디라는 걸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스토리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고요. 보통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1시간 정도 되는 것들로 그 회사에서 에자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는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에릭슨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저런 발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외가 이렇고 국내를 보면 올해 뉴스입니다. 올해 뉴스. 올해 뉴스도 올해 뉴스를 전부 모은 것도 아닌데 뉴스의 타이틀만 애잘로 놓고 검색해도 정말 많습니다. 뭐 제약업체건 통신업체건 자동차 회사건 은행이건 보험이건 상관없이 정말 많은 국내 회사들도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하고 도입하고 있고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애자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길래 애자일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키워드 15개 정도로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 구조를 유연화하고 애자일 관련한 교육을 전사로 확대를 하고 조직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꾸리고 실무자에게 권한을 주고 이때 이런 조직 체계에는 미션 단위로 어떤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미션 단위로 업무의 구분으로 개동한 조직도를 그렸다면 디자인팀, 기획팀, 품질팀, 개발팀 이런 식으로 쪼갰다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션 단위로 꾸린다는 거죠. 성과 체계도 개편하고 팀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꾸리며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사일로를 없애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 단위의 애자일은 자연스럽게 경영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방향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나 앞서 보여드린 스크럼이나 스크럼 반이나 칸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성공하는가? 는 결코 아닙니다. 그 애자일 관련 애니얼 리포트의 자료, 약 10년치의 자료를 모아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프로젝트나 애자일을 기업 단위로 도입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원인이 가장 큰 게 조직적인 저항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인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평소에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특히 그 아틀라시안 솔루션 베이스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왜 이걸 써야 되나요? 왜 지라를 써야만 하죠? 기존 거에 이미 익숙해서 다들 쓰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되나요? 저런 기능은 되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더 있어야만 좋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 내지는 조직적으로 말 그대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자일 문화나 애자일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이거나 경영 방법을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이제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이 리포트나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좀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애자일을 도입을 하건 애자일에 기반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리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리더라는 사람이 무조건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들이 모두가 리더십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리더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들에는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 안타깝지만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애자일을 도입하겠어라고 해놓고
애자일 관련한 팀이나 뭐 선행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니들이 해봐 라고 하고 별도의 지원을 별로 안 하는 경우가 4번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애자일은 변화를 그 기반으로 하고 언제나 변할 것을 베이스로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나 조직적인 서포트나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공유되거나 공감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제일 웃겼던 거는 이거였어요. 8번 얘네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들을 기반으로 서베이를 한 건데 애자일을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애자일을 도입하라는 걸 도입하는 과정을 워터폴로 운영하는 거죠. 이렇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바뀌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틀라시안과 애자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틀라시안사의 솔루션들이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기에 유리하고 장점이 많고 이렇다는 거는 구태여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지라를 잘 쓰는 회사들은 처음에 구축한 형태로 결코 계속 쓰지 않습니다. 바꿔가면서 쓰죠. 그게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꾸면서 쓸 수 있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데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솔루션들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에서 아틀라시안 애자일 이걸 검색하면 아틀라시안의 애자일 페이지로 들어가고 그 아틀라시안사가 제공하는 애자일 페이지, 애자일 코치 페이지에는 수많은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문장처럼 아틀라시안사의 약간의 항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들이 믿는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스크럼이 무엇이고 kanban이 무엇이고 프로덕트 관리는 무엇이며 좀 더 큰 규모의 애자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틀라시안사의 스크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보면 지라를 이렇게 쓰시고요. 저렇게 쓰시면 스크럼을 하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kanban을 이렇게 쓰시면 kanban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라는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부터 가장 그 베이스 오브 베이스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자일과 관련한 꽤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지만 개념이나 방법론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저는 아틀라시안사의 애자일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단위에서의 애자일 적응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도 매우 유용한 게 많습니다. 이 페이지인데요. 하나하나 항목들 하위의 내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있고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기반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두서없이 진행한 감이 없진 않지만 애자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조직 단위의 애자일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어떤 회사에서의 업무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애질리티를 높이는 방법도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doing할 것인가, being할 것인가, adapting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비저블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는 뭐 스크럼, 칸반 이런 것들 있죠. 데일리 미팅, 스프린트, 백로그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일수록 따라하기는 쉬우나 그만큼 파워풀하지는 않다는 뜻이고요. 개개인의 마인드셋,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바탕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수록 그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 선언문은 4개,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모두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12개의 원칙, 그리고 수많은 애자일 관련한 페이지들, 애자일 얼라이언스나 이런 데서도 수도 없이 나와 있는 수많은 실천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나 마인드셋, 사고방식, 개인 단위의 애자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 애질리티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언제나 경계하는 바이지만 절대 꼰대가 안 되려는 노력을 지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가 심리학 관련한 책에서 본 건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어색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사고방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나 토론이 저는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라이프 클럭이라고 하는데 100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날로그 시계를 나이로 적어놓고 이렇게 따져보면 일부는 뭐 절반을 넘었거나 일부는 뭐 4분의 1 겨우 왔거나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맨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언제나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70살에 나와 71살에 나는 다른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애자일 방법론에서 말하는 어떤 구체적인 퍼스널 애질리티를 높이는 방법일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개인의 애질리티를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조직의 애질리티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약 일주일 전에 코로나 상황인데 부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세상의 변화를 훨씬 더 가속시킬 거라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허겁지겁 그 변화의 물결을 겨우겨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변화의 흐름에 적어도 타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행하느라 Q&A나 채팅이나 이거를 못 봤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드릴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얘기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천 자료들입니다. 더 많은 책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의 책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말씀드린 애뉴얼 리포트거든요. 1년도 거부터 2019년도 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들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저게 버전1 자료인가 그래서 버전1에 대한 어떤 광고 멘트로 언제나 끝이 나긴 하는데 그 외의 자료들, 그 내용의 외의 것들은 충분히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타 링크들도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Q&A 시간을 좀 갖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팀의 1월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예고를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자료요? 이거는 PDF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 밑에 페이지마다 밑에 있는 그 레퍼런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점심을 먹고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겨울인데 이 회의실은 너무 덥네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없는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 팀의 2021년 첫 번째 웨비나는 이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팀은 매우 뛰어난 엔지니어가 빗버킷과 뱀부를 이용한 CI/CD 구축 사례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1월에 웨비나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팀 내부에서는 2월, 3월 주제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가 좀 이걸 웨비나에 직접 참석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나중에라도 이걸 보실 분들한테 정말로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웨비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